개인 자영업자 분들한테 더 노력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감안하라는 거야. 불공평한 시장이다. 진짜 솔직한 팁 드릴까요? 좋아하는 건 돈 벌어서 하세요. 그걸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매장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은 이제 인공적인 자연을 만들었는데, 자연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경을 하지만 이게 자연과 얼만큼 닮아 있을 수 있는지. 다행히 이제 여기가 좀 그게 잘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오면 좋네요. 저희가 이제 익선동 처음에 들어온 게 2015년이었는데 여기는 2019년이니까 이제 익선동 앞쪽이 다 활발해진 다음에 나중에 만든 거죠. 종로상가 4번 출구가 있는데 가장 바로 앞에 들어가는 첫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서 이제 처음에 레스토랑을 만들었었고, 하루에 매출 0원인 날들 한 달에 아메리카노 8잔 팔고 막 그랬어. 그때는 장사가 이제 전혀 안 됐었고, 자리를 되게 잘못 잡았다. 그러면 이제 익선동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걸 알고, 그래서 어떤 이제 선견 지명을 가지고 이제 이 장소를 선택을 했느냐.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나는 이 곳의 정취가 좋았었거든. 여기 쪽방촌에 오래된 생활형 한옥들, 북촌 가면은 기와도 되게 정말 고래등 같은 기와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고, 아 그래 이게 한옥마을이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익선동은 진짜 생활형 한옥이어서 옛날 한옥들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110년에서 120년 정도 됐거든. 그러니까 이 집도 100년이 넘은 집인 거야. 사람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생활되는 대로, 상황되는 대로 막 계속 개보수를 하시면서, 집에 벽지가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벽지 떼내면 그러면 벽지의 두께가 이만해. 세월에 한 2, 30장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한옥의 형태가 집 안에 아예 숨어서 들어가 버린 것들도 되게 많고, 그 한옥이 주는 레트로한 느낌이 전 너무 좋았어요. 동네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첫 가게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가게를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나도 익선동을 잘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예전만큼 예전 가는 곳이 아니게 돼버린 것도 있고, 결국은 뭐 익선동이 내 건 아니잖아. 초반에는 그런 거가 진짜 있었어요. 상인회도 열심히 나가 운영하고, 어떤 매장이 들어올 때 조언도 해주고, 전체 마을을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보자 라고 했었던 게 어느 정도는 가능했는데, 나중에는 매장에 사장님이 안 계셔. 많은 가게들이 매니저밖에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 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다 개인인 줄 알았거든. 나홀로 카페나 이제 식당들은 그러면은 다 개인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룹들이 있더라고. 삼성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라 그룹, 일정한 숫자의 멤버를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자그마한 규모의 법인인 거야.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데 되게 최적화되어 있고, 그래서 전국에 무언가 특수상권들이 생기면 그곳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고 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뭔가 얻어내는, 그분들의 특징들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면 그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크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고, 그 매장에서 최대 수익을 뽑아내는 데 더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런 분들이 초반에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 하나의 브랜드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으로 큰 돈을 버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거거든. 두 가지 갈린 길이 있어. 이걸로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내면서 이 브랜드를 크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 말고 딴 것도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다른 브랜드를 내시나. 창의력이 넘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선택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입지가 사실은 진짜 절반이거든. 내가 그 동네와 상권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을 한다 그래도 내가 직접 장사해본 것만큼 알 수는 없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디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익선동에선 대박이 나는데 연남동에선 망할 수도 있는 거지.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에서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신 분은 동네를 바꿔가면서 여기 하나, 성수동 하나, 뭐 잠실 하나 이렇게 해서 매장을 4개를 내는 것보다 한 동네에서 다른 매장 4개를 내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은 거지. 매장이 4개, 5개인데 그 4개, 5개가 다 다른 브랜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처음에 매장 하나 했을 때는 본인 혼자 관리가 됐겠지만, 다른 브랜드로 하면 다른 인원들이 필요하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전문화된 경영으로 이제 회사라는 게 좀 갖춰지게 되죠. 창업을 할 때 보통 많이 신경 쓰는 게 주변에 뭐 스타벅스가 있는가, 메가커피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하는 그런 이제 체인 형태의 지점들만 고려를 많이 하고, 개인 카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차피 하는 곳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되게 작은 형태의 기업들과
짜잘한 형태의 이제 중간 포션들이 다 있거든. 아무리 작은 회사라 그래도 그 안에 디자이너도 있고 요리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브랜딩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이랑 운영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갖출 건 그래도 갖춰져 있는 그런 5인 이상의 회사들, 그 사람들이 요식업에서 성공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제2의 제3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 익선동은 프랜차이즈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 익선동은 전부 다 소상공인들만 장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프랜차이즈 없고 대기업 것도 없지만 대신에 그것도 없어. 소상공인 것도 없어. 대부분 이 매장의 대표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매장들과 브랜드들이 대부분이라, 전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개인이 하시는 매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거다. 이분들과 내가 대결해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가는 거는 사실 원래 그렇잖아. 세상이라는 게 공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기는 왜 이렇게 잘 되고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저기는 저렇게 메뉴도 뭔가 더 맛있는 것 같고 뭔가 제철마다 뭔가 딱딱딱 나오고 운영도 안정적이고 서비스도 안정적이야. 그래서 그냥 나를 자책한다고. 나는 왜 저 사장님만큼 못할까? 근데 그냥 비밀이 따로 있는 거야. 빙산 같은 거야. 위에 보이는 이만큼만 보이지 그 밑에 훨씬 큰 모체의 리소스가 있는 이제 그룹이 있는 거지. 일정한 개수의 매장과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선수들, 제일 좋은 표현이 선수인 것 같아. 걔 선수네. 그러니까 F&B의 선수들인 거야. 그럼 그때는 근로소월의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시작을 하신 걸까요? 나는 개인이었지. 그리고 개인을 하면서 보니까 다 저렇게 그룹으로 하네. 근데 익선동에 처음에 들어왔던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예술하시는 분이 카페도 만들고 식당 오래 하셨던 분이 와서 들어와서 하고, 사장들이 각자 운영하는 매장이었다면 나중에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1차 매장에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시는 대부분 다 기업형이었어. 이거는 그거예요. 개인 자영업자 분들한테 더 노력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감안하라는 거야. 불공평한 시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법인으로 하면, 그리고 전문가 들여서 창업하면 그러면 못하게 막을 거야 정부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잘못되는지 도덕적인 어떤 선의의 관계도 아니야. 근데 현실이 이렇다고. 암울하다고 하면서 나오는 통계가 오히려 희망을 주는 거야. 그래도 10개 중에 2-3개는 성공하네. 뭘 하든 요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난 저 2-3개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10개 중에 하나도 아니야. 100개 중에 정말 1-2개라고 생각해요. 다 접게 돼 있어요. 나 커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돈 벌어서 하세요. 그걸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대표님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는 거죠? 제 케이스를 본받으시면 안 돼요.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방송에도 나오고, 말하기 진짜 어렵다. 저는 성공했잖아요. 대표가 방송에까지 나오는 사람인데도 청수당은 알고 유정수는 아는데 둘을 연관을 못 짓는 분들도 많아. 이건 전략적이기도 해요. 지금 석천이 형이 매장을 다 닫으셨잖아. 많을 때는 거의 한 19개까지 가셨는데, 특히 석천이 형이 그거거든. 아까 내가 말한 한 동네에서 여러 개 매장 만드는, 그리고 다 다른 종류. 난 석천이 형 매장을 10군데 이상은 가본 사람으로서 다 좋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마이타이 잘 됐을 때 마이타이를 전국적으로 여러 개를 펼치는 방향보다는 이태원 경리단길의 황제가 되겠다. 그러려면 당연히 다 그건 거지. 마이타이를 여러 개 만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마이 차이나도 만들고 마이 스카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마이면 막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야. 그래서 뭘 얻었냐면, 지나가면 홍서천 매장이구나, 홍서천 매장이구나를 다 알았어. 그런데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마이타이, 홍서천은 태국 요리를 되게 잘하는구나. 근데 마이 차이나, 홍서천이 중국 요리도 하나? 근데 마이 스카이에서 이제 파스타랑 뭐 이태리 팔아. 그러면은 그 홍석천이 만든 파스타까지 먹어야 돼? 약간 이해돼. 여경래 셰프님이랑 이현복 셰프님한테 파스타 하라 그러면, 아니면 태국 음식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안 해보셨어도 조금만 하시면 그러면은 웬만큼 한 10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그게 있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한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30년, 40년을 바친 그 전문성과 그 외길 인생에 대해서 동경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경지 끝에 이르러서 만드는 짜장면은 먹고 싶은 건데, 이현복 셰프님이 직접 만들어준 짜장면과 스테이크 중에서 뭘 먹을래? 그러면 당연히 짜장면 선택할 것 같아.
이게 대중의 인상이다. 석천이 형이 내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은 한 브랜드가 위태롭잖아. 그러면 다 위태로워하죠. 이만한 계란이 3,000개의 계란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으니까 이 바구니가 흔들리니까 3,000개가 다 터지는 거야. 사실 이게 되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뭔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우리 매장들끼리 연관성이 별로 없어.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정부에서 통계로 말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비율 그리고 5년 이후 생존할 확률 이런 걸 보면 되게 낮잖아요. 네, 30% 막 이런단 말이야. 5년 이후 생존할 확률이 30%도 안 돼. 그럼 성공률이 그래도 30%는 되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느낌엔 개인 사장님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중소규모의 법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그 30% 중에서 거의 한 80%가 생각해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그 통계에서 숨겨진 숫자가 있는 거야. 그거를 믿으면 안 돼. 자영업을 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근데 창업을 하잖아. 그러면 99%의 확률이에요, 진짜. 99%의 확률로 고생 더럽게 하고 돈을 싹 다 날리고 심지어 부채까지 남을 수도 있어. 레드오션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익선동 안에 한옥이 약 76채가 있는데 76채 중에서 매장이 한 10개밖에 개발이 안 돼 있고 익선다다 매장이랑 글로서울 매장만 거의 한 이제 8개 정도가 있었던 그 시기가 익선동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야. 내 기억 속에선. 살라덴 방콕자리 옆자리에 있었던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지금 노후를 보내시고 있는 여기서만 78년을 사신 할머니가 앞에서 빗자루 쓸고 계시고 근데 옆에는 너무 힙한 또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카페들이 있어서 젊은 층의 고객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세대와 모든 감성이 여기 한 번에 다 녹아있는 그때가 진짜 예뻤지. 익선동이 미음자 약간 고립된 섬처럼 돼 있어요. 조그만 입구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렇게 뺑뺑뺑 한 바퀴를 이렇게 돌 수 있게끔 그 길에 따라서 이제 매장들이 점점 늘어갔죠. 그 비슷한 시기 익동다방이라서 그게 익선다다라는 회사가 만든 데고 그래서 저희 매장이랑 익동다방이랑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15년에 매장이 익선동에 그 2개밖에 없는 채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거기도 장사 더럽게 안 되고 우리 식당도 장사 더럽게 안 됐고 그래가지고 매출 0원인 날들도 막 많았고 왜냐면 당시에는 익선동이라는 동네가 없었어. 탁골공원 근처에 이제 어르신들 많은 곳 낙원 악기상가 그리고 낙원 떡집 그래서 요 3가지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만 이렇게 좀 있었던 거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있었던 곳이 아니었고 정비된 한옥마을은 정부에서 다 기존의 조선시대 한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 같은 것도 전벽돌로만 쌓아야 되고 이런 규제들이 있어. 근데 여기는 재개발지구였거든. 지금은 한옥마을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막 서명받고 그래가지고 지정이 된 거고 여기에 사시던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현대적인 요소들 타일이라던가 시멘트를 가지고 한옥들 계속 이제 개보수를 했어. 그러면서 양옥적인 생활 양식과 그리고 거기에 기초 뼈대를 이루고 있었던 한옥의 건물이 2가지가 들러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의 환경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한옥들이 되게 많았는데 익선동의 한옥 거리가 힙함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을 나만 느낀 게 아니었어. 가끔 손님들로 이모하나 대포 카메라를 들고 무리들이 이렇게 있고 전형적인 이렇게 모델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익선동에 오는데 물어보니까 사진 출사 지역으로 익선동이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사진식으로 에버랜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용마랜드 가는 느낌인 거지. 다 무너진 폐놀이동산 이런 거에서 주는 감성이 있잖아. 지역 주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포토월이 자기 세월을 담은 정성이 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주는 이 재미 이런 게 있었던 거지. 지금도 익선동 가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오래된 한옥을 아주 거금을 들여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곳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고쳐놓잖아. 그럼 익선동이 아니야. 그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살 수는 없어. 시간을 살 수는 없어. 100년 된 한옥을 살 수는 있겠지. 그런데 새 한옥을 100년 된 한옥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 사실은 그거지. 저도 같은 가격이었으면 그때 북촌은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 그런데 익선동은 평당 1,500만 원이었어. 가격이 만약에 같았으면 나 같아도 북촌의 고래등 같은 한옥을 샀겠지. 두두 뚜루둔 두둔 두두 뚜루루루루루루루